안녕하세요. 라스트먼입니다. 2025년 4월 14일 금융 역사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한력이 그어졌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가 SEC에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ETF 신청이네 하고 넘기실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ETF 하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0조 원을 운용하는 월가의 가장 보수적인 거인이 마침내 비트코인을 정규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배경부터 파급 효과까지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2018년에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데스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한 적도 있고 2020년에는 내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못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골드만삭스가 지금 직접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변화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시계를 조금 되돌려 볼게요. 2024년 1월 SEC가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10여 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꺼번에 승인하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시 첫 해인 2024년에만 약 470억 달러, 우리 돈 63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됐거든요. 이건 ETF 역사상 어떤 신규 상품도 달성하지 못했던 속도입니다. 금 ETF가 같은 규모의 자산을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이 수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폭발적인 수요였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골드만삭스는 이 첫 번째 파도에 올라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블랙록의 IBT가 출시 10개월 만에 운용자산 400억 달러를 돌파하고 피델리티의 FBTC도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골드만삭스는 관망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 들어 모건 스탠리가 자체 비트코인 현물 ETF인 MSBT를 출시하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우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도 골드만삭스는 침묵을 지켰죠. 이런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 출시 불과 며칠 만에 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왜 지금이었을까요? 여기서 규제 환경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SEC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ETF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수개월씩 검토가 지연됐는데 지금은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신청한 이 ETF,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힌트를 줘요.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프리미엄 인컴, 즉 수익 창출이에요. 일반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그대로 추종하는 구조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상품은 여기에 커버드 콜옵션 전략을 얹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그 위에 콜옵션을 팔아서 추가 수익인 프리미엄을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ETF는 비트코인 익스포저의 40%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비율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오버라이트 비율을 조절하는 거죠. 여기에 플렉스 옵션이나 장외 파생 상품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는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움직일 때도 꾸준한 현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안정적인 인컴 자산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적 구조예요. 이 전략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주요 고객층인 초고액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연기금 같은 기관들은 단순히 자산 가격 상승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 즉 배당이나 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원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인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기관들의 오랜 불만이었는데 커버드콜 ETF 구조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단순히 시장에 뒤늦게 합류한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신청이 얼마나 무게 있는 사건인지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운용 감독하는 자산은 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약 4,800조 원이에요. 이 규모의 기관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잠재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클라이언트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IBT 사례를 보면 대형 기관의 공신력이 얼마나 강력한 자금 유입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어요. IBT는 출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운용자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펀드가 됐으니까요. 시장 전체 그림도 짚어볼게요. 2025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자금이 무려 4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 기준으로 12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흥미로운 건 고점에서 약 44% 하락해서 6만 7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를 오가는 조정 구간에서도 ETF 자금 유입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기관 자금은 단기 가격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ETF라는 구조가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 패턴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데이터가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이 72만 1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발행 한도인 2,100만 개의 약 3.4%가 ETF 금고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추가 플레이어가 참여할수록 더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기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 이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골드만삭스의 이번 신청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 촉발 효과예요. 이미 신청서가 나온 날 시장에서는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다른 월가 대형 은행들도 곧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현물 ETF를 출시하자마자 골드만삭스가 며칠 만에 신청서를 낸 것처럼 월가 대형 기관들 사이의 경쟁 심리가 비트코인 ETF 시장을 더 빠르게 확장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겁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비트코인의 자산 성격 변화입니다. 커버드콜 ETF 구조가 자리 잡으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나 리스크온 자산으로만 분류되지 않게 됩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인컴 자산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을 배제해왔던 연기금, 보험사, 대학기금 같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노출을 허용하는 내부 정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전체 연기금 운용 규모만 40조 달러가 넘는데 이 중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이동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 파급 효과는 글로벌 규제 도미노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 규제 당국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3.6조 달러짜리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데 한국이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 ETF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압박이 각국 규제 완화를 더 빠르게 앞당길 겁니다. 물론 낙관적인 면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짚어야 해요. 커버드콜 전략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급등할 때, 예를 들어 과거처럼 몇 달 만에 2배, 3배 오를 때는 쿨옵션을 매도한 부분만큼 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폭발적 상승 수익을 일부 희생하는 구조예요. 이 ETF가 적합한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를 믿으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들로 단기 급등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자와는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SEC 승인 여부입니다. 신청서 제출이 곧 승인일 듯하지는 않아요. 특히 커버드콜 전략의 OTC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SEC가 추가적인 검토와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최종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거시 환경도 변수입니다. 현재 이란 전쟁 관련 지정학적 긴장,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관 자금의 리스크 에피소드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골드만삭스의 신청을 비트코인 기관화의 3단계 진입으로 봅니다. 1단계는 2024년 초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합법적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은 것. 2단계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것. 그리고 지금이 3단계입니다. 골드만삭스처럼 전통 투자은행들이 단순 보유 상품이 아닌 구조화된 금융상품으로 비트코인을 재편하는 단계예요. 이 3단계가 완성되면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신청 자체가 심리적 강세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7만 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ETF 수요 지속이라는 두 가지 동력이 겹치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골드만삭스 ETF가 실제로 승인되고 출시되는 시점에 또 한 번의 대형 촉매가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ETF 신청은 단순한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월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3.6조 달러짜리 기관이 비트코인을 진지한 금융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커버드콜이라는 정교한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틈새 투자 자산에서 글로벌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되는 역사적 전환의 한 장면이에요. 이 전환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모두 이해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막돈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